저는 당 금고에서 금괴를 훔쳐 탈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딸의 목숨값이었으니까요. 북한 당 간부였던 한 탈북민의 충격적인 고백. 퇴근길 금속 탐지기 앞에서 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을 때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금괴를 들고 두만강을 건너며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금이에요? 7살 딸아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2021년 어느 토요일 대동강변 산책길이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햇살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하는 말이었죠. 아니란다. 저건 햇빛이 강물에 비친 거야. 엄마는 진짜 금을 만지잖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했어요. 수진이는 유치원에서 제 직업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당에서 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금괴관리과 중이었습니다. 평양당 중앙청사 지하 3층 두꺼운 철문 안쪽 금고에서 일했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금괴 입출고 장부를 펴고 금빛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번호 매겨진 금괴를 점검하고 기록하고 다시 금고에 넣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괴 하나가 1kg쯤 됐는데 들어보면 묵직하니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차갑고 무거운 금속 덩어리를 손에 쥘 때마다 이게 우리 당의 힘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당 선전선동부 과장이었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여보,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 남편이 웃으며 말하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는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당 간부 아파트라고 남한으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그것도 당 간부 가족으로 산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방 사람들은 평양 구경도 못하는데 우리는 특별했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기름, 고기까지요. 외화상점 이용권도 있어서 남한과자, 중국 과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미제와 싸우셨다고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성분이 좋았습니다. 핵심 계층이었어요. 아버지께서 201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양아, 당과 수령님께 충성해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당 덕분이다.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배급은 잘 나오고 딸은 건강하고 남편은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쌀밥에 된장국, 김치, 가끔은 고기 반찬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평양 밖에서는, 아니 평양 안에서도 성분 안 좋은 사람들은 옥수수죽도 못 먹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주말이면 남편이랑 딸아이 손잡고 모란봉 공원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손수 싸주신 김밥을 싸들고 가서 돗자리 펴고 앉아 먹었죠. 수진이가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며 깔깔 웃던 게 어제 일 같습니다. 수진아, 천천히 먹어. 체한다. 엄마, 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면 남편이 우리 딸 최고야.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런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던 행복한 날들이었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셋이 대동강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진이를 가운데 두고 남편과 제가 양쪽에서 딸아이를 안은 채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한 사진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지하 3층 금고 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곡차곡 쌓인 금괴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는 됐을 겁니다. 저는 장부를 펴고 금괴를 하나씩 확인하며 번호를 체크했습니다. 그날도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금괴를 점검하고 기록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딸아이가 엄마 하며 달려올 거였습니다.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들 거였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여름, 우리 가족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작은 새벽 2시 거친 노크 소리였습니다. 쾅, 쾅, 쾅. 새벽 2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2022년 7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국가보위부다. 문 열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위부라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5명쯤 됐을 겁니다. 박철수 동무 따라와야겠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반당 종파 분자로 고발됐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오시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반당 종파 분자라니요. 그건 사형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당원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비켜. 방해하면 당신도 끌고 간다. 보위부 사람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그 소리에 수진이가 깼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요? 수진아, 괜찮아. 아빠는 잠깐 나가실 거야. 남편이 수갑찬 채로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왜 울어요?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이 반동이래. 조심해. 같이 있다가 우리까지 찍혀.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미양 동무 당분간 금고 출입은 금지요. 다른 업무를 배정하겠소. 하지만 과장 동지, 저는 아무 잘못도. 명령이요. 따르시오. 그날부터 저는 서류 정리 같은 잡일만 했습니다. 금고 열쇠도 회수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한 사람이 숙청당하면 가족 전체가 끝입니다. 연좌제라고 하죠. 사흘 뒤였습니다. 당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박철수는 반당 종파 활동으로 인민재판을 받고 총사령에 처해졌음을 통보함.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고작 종이 한 장으로 통보됐습니다. 시신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우셨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수진아, 아빠는 먼 곳에 가셨단다.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구나. 일주일 뒤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당 간부 가족 전용 아파트에 반동의 가족은 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낡고 좁은 방 하나짜리였습니다. 특별 배급도 끊겼습니다. 외화상점 이용권도 회수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장마당에 가봤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전에는 갈 일이 없었거든요. 쌀 1kg이 5,000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요. 제 한 달 월급이 3,000원인데 쌀 1kg이 5,000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 먹으라는 거야? 어머니가 몰래 모아두신 돈으로 옥수수를 샀습니다. 그걸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배고파요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밥이 아니라 옥수수 주먹밥이었습니다. 옆 책상 사람들은 쌀밥을 먹는데 저는 옥수수였습니다. 그해 겨울이 특히 추웠습니다. 연탄도 제대로 못 구했습니다. 전기도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손발이 얼어서 터졌습니다. 약국에 가도 약이 없었습니다. 돈을 줘도 약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출근길에 금고 앞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금괴가 수백 개 있는데 저것 하나면 우리 가족이 1년은 먹고 살 텐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금고 출입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023년 2월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자꾸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기, 계란,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네. 고기요? 계란이요? 우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장마당에 가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요. 딸아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통통하던 볼이 쏙 들어갔습니다. 밥 먹으라고 해도 몇 숟갈 못 먹고 토했습니다. 그렇게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왔지만 우리 집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수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죽 끓여줄게. 옥수수 몇 알을 물에 넣고 끓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 해 전만 해도 쌀밥에 반찬을 먹었는데 이제는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는 처지가 됐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양아, 수진이 얼굴이 노래진 것 같구나.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병원 가봤자 약이 없어요. 돈을 줘도 약이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가 장마당에서 뭐라도 구해올게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달걀 2억에도 못 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당 중앙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매일 내려가던 그 계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출입증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우연히 금고 담당 후임자를 만났습니다. 박동무 요즘 어떻소? 그냥 지냅니다. 금고 일은 내가 하고 있어. 박동무만큼 꼼꼼하게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잠시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 아래 금고에는 금괴가 수백 개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빛 덩어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에 1kg씩이요. 저것 하나면 우리 가족이 1년은 먹고 살 텐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이었고 들키면 총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서 쌀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옥수수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싸주신 거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몰래 먹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여자 동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장마당에 중국산 과자 들어왔대. 우리 애가 사달라고 조르는데 얼마나 비싼지. 그래도 당신은 성분 좋잖아. 특별 배급 나오잖소. 그렇긴 한데 저는 주먹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 과자가 어쩌고 남한 초콜릿이 어쩌고 이제는 옥수수 한 톨이 아까운 처지가 됐습니다. 오후에 일하는데 보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양 동무 내일 오전 10시에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무슨 일입니까? 사상 검열이요. 남편이 반동이었으니 당신도 검사받아야 하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사상 검열이라니요. 혹시 저도 숙청하려는 건 아닐까요? 수진이는 어쩌고요? 어머니는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 힘이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딸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7살 아이 손이 이렇게 가늘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 밥도 못 먹었고 미양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제가 내일 약 구해올게요. 걱정 마세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돈도 없는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누워서 보니 아이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남편이 반동이라고 내 딸까지 굶어 죽어야 하는 거야?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으로 당 중앙청사가 보였습니다. 저 건물 지하 3층에 금괴가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금괴가요. 3월 15째 날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금고 담당 후임자가 휴가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일주일 휴가래요. 그럼 금고는 누가 관리하지? 알아보니까 상급자가 직접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2시부터 3시 반까지요. 그 시간엔 금고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 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토하고 있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노란 물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딸아이가 저를 보며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힘도 없었는지 입만 살짝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분노였는지 절망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내 남편을 죽였어. 이제 내 딸까지 죽이려고 해.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기로요.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수진이도 어머니도 저도 다 죽을 거였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지하 3층 금고의 금빛 덩어리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괴 하나, 1kg.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널 살릴게.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20날 새벽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달려가 보니 딸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 숨쉬기가 힘들어요.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열이 40도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미양아, 이거 큰일 났다. 당장 병원 가야 한다. 한밤중에 수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평양제일병원이었는데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중증 영양실조에 폐렴까지 왔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입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약값이라도 내야 합니다.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요? 제 1년치 월급이 3만 6천 원인데 5만 원이요? 선생님,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제발 제발. 돈 없으면 치료 못합니다. 다른 환자도 많습니다. 의사가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발, 일어나시오. 여기서 이러면 당신도 아이도 쫓겨납니다. 결국 수진이를 다시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저도 울고 수진이는 제 등에서 신음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를 눕혔습니다. 찬물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아침 동이 트기 전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배 안 고파요, 이제. 그래, 우리 수진이 착하지. 딸아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서 수진이를 확인하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7살 수진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폐렴으로 2023년 3월 21일 새벽 5시였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화장터에서 태웠습니다. 그것도 상급자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허락받았습니다. 수진이 쟤를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잘릴 테니까요. 눈물을 삼키고 출근했습니다. 지하 3층 계단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아래 금고에 금괴가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금괴가요. 저것 하나만 있었어도 수진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라가 내 남편을 죽였어. 내 딸도 죽였어.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야? 그날 저녁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응, 우리 여기서 나가요. 뭐? 탈북합시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다 죽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미양아, 그게 무슨 소리냐? 잡히면 총살이야. 어머니,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습니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숙청당해 죽거나 차라리 자유를 찾아 떠나다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진이가 못 본 세상을 우리라도 봐야겠구나. 네, 어머니.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정보를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중국까지 가는데 1인당 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사람이면 10,000달러였습니다. 10,000달러요? 북한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금괴 1kg이 10,000달러쯤 된다고 했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도둑질을? 당의 금고를 털겠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들키면 총살이야. 가족도 다 죽어. 잠깐 가족이요? 남편은 이미 죽었고 딸도 죽었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와 저뿐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탈북하면 북한에 남는 가족이 없잖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안 되는 건가. 4월 초하룻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골짜기에 재를 묻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복수할게. 너를 굶겨 죽인 이 나라에 복수할 거야. 어머니도 옆에서 절을 하셨습니다. 수진아, 할미가 미안하다. 내가 못 본 자유로운 세상을 할미가 꼭 볼게. 그날 결심했습니다. 금고에서 금괴 하나를 가져오기로요. 그게 수진이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금고 상황 파악. 후임자가 언제 휴가를 가는지, 상급자는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둘째, 금괴 은닉 방법. 속옷 안쪽에 특수 주머니를 달았습니다. 천으로 두껍게 감싼 주머니였습니다. 셋째, 퇴근 시 금속 탐지기. 경비원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중국산 담배 한 보루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걸 팔아서 구한 거였습니다. 동무, 이거 받으시오. 그리고 내가 퇴근할 때 금속 탐지기 좀 대충 봐주시오. 박동무, 이거 무슨. 묻지 마시오.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경비원이 담배를 받았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돈 앞에서는 다들 약해지는 법이었습니다. 넷째, 탈북 루트. 장마당 브로커와 접선했습니다. 평양에서 온성까지 데려다 줄 수 있소? 돈은 있소? 금괴 1kg을 줄 수 있소? 브로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줬소. 6월 20일 날 평양역에서 만납시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6월이 다가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 상급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그 30분이 제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6월 14일 밤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금괴를 가지고 나옵니다. 미양아, 성공하면 사흘 뒤 우리 평양을 떠납니다. 실패하면 어머니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세요. 이 미련한 거사, 어미가 딸을 모른다고 하겠냐?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가는 거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살아남거나 죽거나. 수진아, 엄마가 해낼게. 꼭. 6월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속옷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천으로 두껍게 만든 주머니가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1kg을 넣으면 딱 맞을 크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미양아, 먹어라. 어머니, 목이 안 넘어가요. 그래도 먹어야 한다. 힘을 내야지. 억지로 몇 숟갈 떠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조심해라. 꼭 살아서 돌아와라. 네, 어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모습이었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당 중앙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인사하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전 내내 서류 정리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만 봤습니다. 11시.
12시, 1시, 오후 1시 반 복도에서 상급자를 받습니다. 과장 동지, 회의 가십니까? 그렇소. 3시 반까지 걸릴 거요. 알겠습니다. 상급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잠깐 후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는 다른 건물에서 하거든요. 2시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시간이라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들어가면 끝이야.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발걸음을 뗐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계단, 2계단, 3계단. 지하 1층, 2층, 3층. 금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후임자가 휴가 가면서 열쇠를 상급자한테 맡겼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는 회의 가면서 열쇠를 책상 서랍에 넣고 갔습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상급자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빨리 뛰어내려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금고 앞에서 열쇠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빗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금괴들이 보였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금빛 덩어리들. 수백 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각각 번호가 매겨진 금괴들이 선반에 정렬돼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인민들 굶겨 죽이면서 모은 거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 327번. 손바닥만 한 크기에 1kg짜리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수진아, 이게 내 목숨값이야. 속옷 안쪽 주머니에 금괴를 넣었습니다. 천으로 감싸고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허리춤이 묵직해졌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장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후임자가 휴가에서 돌아와 점검하기 전까진 모를 테니까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1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박동무, 어디 갔다 오시오? 아,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그렇소. 동료가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괴가 허리춤에서 제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3시 30분, 4시, 퇴근 시간인 5시가 됐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건물 출구에 금속 탐지기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앞 사람들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B- 소리가 나면 경비원이 몸수색을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금속 탐지기 앞에 섰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B-, B-,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kg짜리 금괴를 몸에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동무. 경비원이 금속 탐지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경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 기계가 고장이 잦소. 그냥 가시오. 네, 가시오. 박동무. 다른 사람들 기다립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금속 탐지기를 지나쳤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뛰면 수상해 보일 테니까요. 100m쯤 걸어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어, 진짜 해냈어. 버스를 탔습니다. 집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이 30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미향아, 됐니? 대답 대신 속옷 안쪽 주머니에서 금괴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빛 덩어리. 번호 327번. 어머니 해냈어요.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잘했어. 금괴를 천으로 다시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룻바닥 밑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월 21일, 우리는 평양을 떠날 것입니다. 자유를 향해, 수진이가 보지 못한 세상을 향해. 6월 21일 새벽 5시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씩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수진이 사진 한 장, 그리고 금괴였습니다. 금괴는 천으로 여러 겹 감싸서 속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수진이가 놀던 자리, 어머니가 앉으시던 곳, 남편과 저녁 먹던 식탁,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미양아, 가자. 네, 어머니.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이었습니다. 평양역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금괴 가져왔소? 보여줬습니다.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줬소. 청진까지 기차, 청진에서 온성까지는 차로 이동하시오. 내가 안내하겠소.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딱딱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 남편과 딸과 살던 곳,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어머니는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으니까요. 68세 어머니께 탈북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차가 3번 멈췄습니다. 보안원들이 타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어디 가시오? 친척 집에 갑니다. 청진에 사촌이 있습니다. 통행증은?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가짜 통행증을 보여줬습니다. 보안원이 찬찬히 살펴보더니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14시간 만에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차를 탔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저희 말고도 4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다들 탈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섞지 마시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요.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진에서 온성까지 8시간 걸렸습니다. 비포장도로라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허리춤에 금괴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6월 22일 저녁 온성군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릴 어느 민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사흘 기다리시오.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방바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브로커가 준 옥수수빵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너도 먹어라. 전 괜찮아요. 사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 조국을 버린다는 것. 아니야, 이건 조국이 아니야. 내 남편을 죽이고 내 딸을 굶겨 죽인 나라는 조국이 아니야. 6월 25일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왔습니다. 오늘 건너시오. 자정에 출발합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초소가 300m 앞에 있소. 7명이 일렬로 걸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숲길을 30분쯤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가자.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이 50m쯤 됐을 겁니다. 6월인데도 물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들어가시오. 천천히 소리 내지 말고.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물 같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손 놓지 마세요. 그래, 너도. 한 걸음씩 들어갔습니다.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춤의 금괴가 물을 먹은 옷과 함께 무게를 더했습니다. 1kg짜리 금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버릴까, 이거 버리면 훨씬 가벼울 텐데. 하지만 안 됐습니다. 이게 없으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옆에서 젊은 여자가 신음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초소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목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불빛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초병이 순찰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움직이지 마시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얼른 어머니 입을 막았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초병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요. 빨리.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빨리 걸었습니다.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미양아, 난 못하겠다.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금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수진아, 엄마 힘들어하지만 엄마 포기 안 해.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도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그래, 해냈구나. 어머니와 안고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속옷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금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적긴 했지만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성공했어. 자유야, 이게 자유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송됩니다. 조심하시오. 자유를 얻었지만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건 6월 26일 새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릴 연길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숨어 지내시오. 금괴는 내가 팔아주겠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kg이면 6,000달러 주겠소. 6,000달러요? 10,000달러는 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시오? 탈북자가 금괴 들고 왔는데 누가 제값 줍니까? 싫으면 당신이 직접 팔아보시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브로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였고 중국어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괴를 넘겼습니다. 브로커가 며칠 뒤 돌아와서 돈을 줬습니다. 6,000달러, 중국 돈으로 4만 위안이었습니다. 한국 가려면 1인당 5,000달러씩 10,000달러 필요하오. 돈이 4,000달러 모자라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모으시오. 연길에 일자리 많소. 결국 일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소개해줬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한 달에 1,000위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넉 달 일하면 되겠네요. 1,000위안이요? 북한 돈으로 15만 원쯤 됐습니다. 평양에서 1년 벌던 돈을 여기선 한 달에 버는 거였습니다. 7월 초부터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야채 다듬기.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선족 집에서 애 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500위안 받으셨습니다. 미양아, 내가 미안하다. 늙은이라 이것밖에 못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희 둘이 버는 거면 석 달이면 되잖아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 눈치 봐야 하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제가 탈북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 신고하면 돈 받는 거 알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말 안 들으면 공안에 신고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야, 오늘 손님 많아서 야근해. 새벽까지 일해. 하지만 저 집에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일 안 하려면 나가. 새벽 3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양아,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야근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68세 어머니가 낯선 나라에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석 달만 더. 8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데 거리에 공안 차가 보였습니다. 탈북자 단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저 여자 조선족 아닌 것 같은데? 신분증 보여봐. 앞에 가던 여자가 잡혔습니다. 탈북자였습니다. 공안이 그 여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북송될 것입니다. 저는 얼른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나도 잡힐 뻔했어. 그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거리에 나갈 때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9월 초였습니다. 식당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석 달치였습니다. 3,000위안이었습니다. 사장님, 3,000위안이요? 제가 석 달 일했는데 3,000위안밖에 안 되나요? 야, 내가 먹고 잔 거 다 계산하면 이것도 많이 준 거야. 불만 있으면 나가. 속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고당하면 끝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번 돈까지 합쳐도 4,500위안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가려면 6,000위안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다 1년은 더 해야겠는데. 그때 조선족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 사람인데
탈북자들 도와주시거든요. 연락해 볼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며칠 뒤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쯤 되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한국 가고 싶으시다고요? 네, 목사님. 하지만 돈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모으셨어요? 4,500위안. 한국까지 가려면 6,000위안이 더 필요한데 제가 도와드리죠. 목사님, 정말요?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 돕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같은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목사님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 달이 1년 같았습니다. 10월 15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네. 베트남을 경유해서 갑니다. 준비하세요. 10월 21일 연기를 떠났습니다. 목사님과 조선족 아주머니가 배웅 나왔습니다. 잘 가세요. 한국 가면 연락 주세요. 네, 목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석 달 반을 숨어 지낸 곳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도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양아,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베트남을 거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해냈어. 자유로운 나라에 가. 내가 꿈꾸던 세상에. 비행기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곧 한국입니다. 곧 자유입니다. 2023년 10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한국 땅을 밟은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국이에요. 진짜 한국이에요. 그래, 해냈구나, 우리. 어머니와 안고 울었습니다. 공항 복도 한가운데서 둘이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월에 평양을 떠나 넉 달 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베트남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계 1kg으로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정부 직원분이 우릴 맞아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자들이 석 달간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이랑 직업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방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푹신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꿈은 아니겠죠? 아니다, 진짜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쌀밥에 국, 반찬이 5가지나 나왔습니다. 고기도 있었습니다. 밥을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제 배불러.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대. 너도 이렇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수진이가 이런 밥 한 번 못 먹어보고 갔구나. 그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편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딱딱한 바닥에서 잤거든요. 다음 날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배우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같은 말인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선 씨라고 불렀습니다. 인민반장이 아니라 반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가보셨어요? 편의점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24시간 문 여는 가게예요. 언제든지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밤에도 물건을 판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외출 허가를 받아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어머니랑 같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빵, 라면, 우유, 온갖 것들이 선반에 빼곡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어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200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200원입니다. 돈을 냈습니다. 정부에서 준 정착금 중 일부였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라면을 보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이거 먹고 싶어 했는데 난 사주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수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석 달 뒤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배정해 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넓은 매장에 수천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카트에 담아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과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과일이었습니다. 엄마, 사과 먹고 싶어요. 평양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울었습니다. 마트 한가운데서 사과 들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사과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엄마가 사줄 수 있어. 근데 넌 없구나.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0년 넘게 일해야 받을 돈을 한 달에 받았습니다. 일하면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박 씨, 말투가 좀 어색하긴 한데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나저나 북한 음식 만들 줄 아세요? 평양냉면 같은 거?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뉴에 추가해 볼까요? 요즘 북한 음식 찾는 손님들 많거든요. 신기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음식을 먹는다니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즐비하고 자동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래, 수진이가 보고 싶어 하던 세상이구나. 주머니에서 수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수진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여기까지 왔어. 내가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에 왔단다. 북쪽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북에 묻힌 수진이를 향해서요. 엄마가 약속할게. 통일이 되면 꼭 너를 찾으러 갈 거야. 평양 산골짜기에 묻힌 너를 찾아서 여기 데려올 거야. 어머니도 함께 절을 하셨습니다. 할미도 약속한다. 우리 수진이 꼭 다시 만나자. 요즘 저는 탈북자 모임에 나갑니다. 거기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금괴를 훔쳐서 탈북한 이야기를요. 딸을 잃고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자유를 얻은 이야기를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금괴를 훔친 거요? 대답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제 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북한이 제 딸을 굶겨 죽였고 저는 그 값을 받은 겁니다. 금괴는 다 쓰셨어요? 네. 브로커한테 후려쳐서 팔고 그 돈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그 1kg 금괴로 자유를 샀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 딸의 목숨, 그리고 금괴 1kg의 무게만큼 소중한 겁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진이도 남편도 그리고 북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도 편히 잠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손님들 맞이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밤이면 수진이 사진을 봅니다. 수진아, 엄마는 잘 살고 있어. 자유롭게 살고 있어. 내가 보고 싶지만 엄마는 행복해. 그리고 다짐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유를 지키며 살겠다고. 수진이를, 남편을, 그리고 북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니까요. 살아남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게 제 복수입니다.